네, 원희룡 전 제주지사 국민의힘 경선 후보, 예비 후보였죠.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소시오패스 논란으로 설전을 벌인 분입니다.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었던 현근택 변호사 모셔서 전화로 모셔서 최근 정치 이슈 한번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근택입니다. 다음에는 스튜디오 나오세요. 제가 뭐 아침형 인간이 잘 못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내가 아침 방송 많이 나가는 거 봤어요. 다음에 꼭 네. 나오세요. 자, 그리고 이제 질문해 볼게요. 어제 사실은 있었잖아요. 윤홍 유원 경선 국민의힘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 모든 언론들이 아마 윤석열 후보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 또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이게 막 SNS상에서 막 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쵸. 거기 보면 이제 윤이 되는 것처럼 돼 있어서 뭐 예상처럼 뭐 윤석열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결과는 뭐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되는 것을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뭐 제가 직접 뭐 물어본 적은 없는데요. 그동안 아마 저희 당에서도 기본적으로 뭐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해왔고, 그다음에 그동안도 계속 윤석열 후보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해명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뭐 저도 이 방송이나 뭐 토론회를 많이 봤는데요. 근데 실제로 생방송이나 생방송 토론이나 뭐 라디오 인터뷰나 이런 건 거의 많이 안 했거든요. TV도 보면 녹화가 많았고 생방송 라디오가 거의 안 나왔어요. 네네. 앞으로 토론이라든지 방송 이런 데서 뭐 계속 이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안 나올 그렇죠. 수가 없으니까 나오다 보면 아마 그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갖고 있는 뭐 정책의 깊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드러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완전히 정책 대결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건 아니고 원 포인트로 양쪽을 비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히 말은 못하지만 이제 만약에 공식적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은 정책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가 되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진가가 드러날 거다.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시나 봐요. 네네. 편하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언론 노출은 뭐 저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든 방송이든 뭐 그다음에 뭐 라디오든 어디든 나가서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아시겠지만 이제 토론회는 나가는데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거의 나온 적이 없고 TV 방송도 거의 다 녹화했어요. 생방송이 아니고 그까지 나온 뉴스 녹화요? 같은 것도 보면 녹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쨌든 실수라든지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제 작전이었던 거 보는데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하기 힘들 거예요. 생방송 나가되고 라디오 아침 뭐 인터뷰든지 이런 것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 말실수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동안 이렇게 뭐 방송 노출이라든지 인터뷰 그렇게 많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설화에 시달렸는데 뭐 저는 뭐 그런 게 더 많이 나올 수 있겠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되는 게 더 좀 상대하기 쉽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뭐 수사에 받을 내용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그 정책 부분도 제가 보기에 뭐 부족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대중 노출, 언론 노출 나갈수록 그런 뭐 설화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상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021년 11월 4일자로 이재명 후보 선대위 2차 인선이 발표가 됐어요. 1차 인선에서는 뭐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 등 해서 이렇게 좀 굵직한 분들 13분이 이렇게 좀 나오고 나머지 분들도 다 3선 이상의 중진들이 다 대거 포진이 됐던데 2차 인선은 현재 지금 초선 위주로 지금 돼 있나 봐요? 맞습니다. 지금 인선이 거의 이제 현역 위주로 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아마 3선 이상 본부장 이렇게 잡았고, 그 밑으로는 이제 재선, 그다음에 뭐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국회의원 전원이 아마 이 선대위에 참여하는 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본부는 거의 이제 됐으면 아마 이제 특별위원회 같은 거를 많이 만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에 차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인선까지는 이제 의원들까지 정리를 해주고 그다음 3차 인선은 이제 실무급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김남국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온라인 소통단 단장으로 지금 또 얘기가 되어 있고요. 뭐 박주민, 법률 이재정 의원. 쪽도 좀 할 것 같고요. 법률도 할 것 같아요. 박주민,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는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공동 본부장 이렇게 하고. 그건 이제 방송 토론을 준비하는 팀. 방송 토론을 준비하는. 저도 뭐 거기 멤버인데 방송 토론을 이렇게 미디어 콘텐츠라고 이제 방송 토론 준비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홍영표 위원은 위원장을 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네. 그러니까 어쨌든 홍영표 의원이나 서른 의원 같은 경우가 네. 이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쨌든 이낙연 후보 쪽에 있던 분들이기도 하고 어제 뭐 서른 의원님이 뭐 고만고만한 후보다 얘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네. 다른 후보들이나 그건 좋은 말입니까? 나쁜 윤- 말입니까? 윤영찬 글쎄요. 제가 보기 약간 제3자처럼 뭐 공개적으로 오픈한 자리에서 얘기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네, 다른 의원님들 워낙 솔직하세요, 우리 서른 의원. 네. 근데 또 그게 전략이기도 하고 그걸 또 좀 돌려서 본인들에게 또 유리하게 잘 만들어주기도 하시니까 워낙 네. 베테랑이니까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도 3차에서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부인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소시오패스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현 변호사님하고 원 전 지사가 이걸로 아주 그냥 파이어 했어요. 폭발해 버렸어요. 어떻게 네. 됐어요? 그 이후에 괜찮았습니까? 뭐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뭐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어서요. 제가 먼저 사과할 일은 없는 것 같고 아마 원희룡 후보도 지금 뭐 경선 과정이라서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까지 뭐 연락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원희룡 지사 캠프에서 이런 그 선대 본부장 맡고 있는 김용태 전 의원에게 물어봤어요. 이 네네네. 소시오패스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네. 사실은 이제 그 캠프에 있는 다른 사람들 모두가 원희룡 후보에게 좀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었느냐. 그리고 이렇게 막 폭발하고 그러는 거는 참 부적절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대요. 그랬더니 네네. 원희룡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난 내 아내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참을 수 없다. 그리고 내 아내는 대선 후보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로서 사실은 아내로서 보다는 정치가 전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위치와 자격과 권위를 가지고서 말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말을 무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옹호를 했다는 거예요. 이 원희룡 후보가. 네네. 근데 그렇다면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정신과 전문의인데 이제 함부로 이렇게 막 진단 없이 그렇게 하는 것들. 근데 그거 이외에 또 로봇 사족이라고 그러죠. 그 로봇 뒤집어 가지고 한번 해보는 그런 거에 가서 한 것을 보고 또 원희룡 지사 부인이 또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런 일련의 네. 행동들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로봇 뒤집기는 다 아시다시피 이게 뭐 인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 아마 주최 측에서 한번 해봐라. 로봇은 뒤집는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보건 능력도 예, 중요하죠. 살아있는 생물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무섭다라고 얘기 표현하셨는데 저는 뭐 이분 두 부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후보와 이제 부인이 좀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우월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 공부도 자기들이 더 잘했다. 근데 이제 지지율은 그만큼 안 나오잖아요. 네. 예, 결국 뭐 공부로 뭐 지지율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런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소시오패스 발언도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다 이거 뭐 의사 윤리 떠나가지고 그렇죠. 상대방 후보 경쟁한 후보에 대해서 소시오패스다, 뭐 반사회적이다 얘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 근데도 그거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이 확고한 거 보면 저는 지금까지 이 원희룡 후보가 우리는 나름 뭐 합리적 보수 좀 그래도 뭐 중도 성향 이렇게 해서 갖고 왔던 게 좀 네.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원래 모습이 좀 그런 것 같고 그게 아마 뭐 두 사람이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뭐 평소에 생각이 저는 반영된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부 전문가 우리 지난번에 이제 배상원 프로파일러하고 이걸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네네. 원희룡 전 지사는 매드맨 전략을 구사하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저도 뭐 관심을 받기 위한 걸로 보긴 해요. 이분이 이제 뭐 저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기도 하지만 그렇죠. 제주도 제주도에서. 내려가면서 정치는 이제 그만두나 이 생각은 많은 분들이 했거든요. 사실 주변 분들이.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4위로 올라오면서 정계 복귀는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4위로 올라온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대장통 1타 강사 유튜브였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동안에도 대선 여러 번 나왔는데 거의 컷오프 많이 됐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 유튜브 대장동 1타 강사 이거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그것 덕분에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매드맨 전략이라는 건 상대방이 공포를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아마 지금 원희룡 후보의 행동은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라 분노를 느낀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 매드맨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다.
좋습니다. 자,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사과를 일단 하고 그리고 대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또 친문 지지자들은 좀 섭섭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일부 매체에서 또 이걸 부추기고 있죠. 문정부와 선긋기 하는 거다. 네. 동의하십니까? 뭐 선긋기처는 아니고요. 이게 근데 이제 부동산 문제라는 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기도 하고 대장동 문제와도 연결돼 있고 특히 수도권에 이제 집 없는 청년이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분노,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상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당연히 뭐 사과도 해야 되지만 대책도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민주당이나 할 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뭐 부동산 문제 개혁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걸 만약에 안 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뭐 선거는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정권 심판론의 높은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부동산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 대부분 동의할 거라 봐서 이거를 뭐 차별화 선긋기라고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렇게 실책은 일단 인정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네. 뭐 구분 짓거나 뭘 하려는 뜻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지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게 이건 네네. 무슨 뜻이냐,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 이런 의문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이제 건설해서 이제 산업화를 이뤘다는 건데 네. 사실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에너지가 일방향으로만 흐르지만 양방향으로 흐르게 하겠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어디서 사용하겠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줄이고 있거든요. 기존 에너지로 기존 발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 이거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발전 전략으로 삼겠다는 거라서 이게 기존에 토론회라든지 다른 데서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여기서만 네. 얘기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부 고속도로에 비교하는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그런 에너지 표현이지 고속도로? 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성장이란 걸 중요시 여기겠다. 전환적 성장. 그러니까 다들 뭐 기본소득이 일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성장이 정체돼 있기 때문에 성장을 시켜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서 제조업 중심 산업화기를 열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설치해서 그렇죠. 새로운 패러다임을 네. 만들어 오겠다. 이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박정희를 얘기한 것뿐이다. 네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것과 이제 어떻게든 연결해서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내용 혹은 또 대장동 이슈를 연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일에 민주당하고 정부가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네. 대장동 방지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재명표 부동산 입법 이거랑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어떤 의미가 있고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죠? 지금 대장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민간에게 개발 이익이 과도하게 많이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네네. 당시에는 이제 예측 못했는데 지금 와서 막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많이 올라갔자 이익이 많이 돌아간 건데 결국은 이 문제의 뿌리 시작은 뭐 이재명은 당시 이제 기초단체장, 성남시장일 뿐이었고요. 그 전에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개발이익 환수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전부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 대통령 때 없어졌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초단체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 그 법이 만들어진 법안에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결국은 아마 우리 도시개발법 이런 데는 또 민간 이익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잖아요. 다른 그렇죠. 법에 있고 이런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원리치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결국은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거,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하는 거, 아니면 그다음에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을 제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아마 입법화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뭐 야당이나 지금 언론에서도 민간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했느냐 이게 문제다라 하고 있어서 그럼 민간 이익을 제한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기는 어렵다. 명분상으로는 어렵겠지만 네네. 또 현실상으로는 또 좀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뭐 100% 환수할 거냐 아니면 50%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요. 뭐 민간도 당연히 돈을 벌 목적이 있어야만이 사업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공공이 뭐 100% 주택을 분양하는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의 그 접점을 찾는 거 그래서 거기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뭐 이런 대장동 모델 같은 경우가 한 당초에는 7대 3이었는데 나중에는 조금 더 갔지만 5대 5가 됐든지 간에 그 수익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민간도 가져가고 공공도 가져가는 식의 어떤 조절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는 그 웹툰 네네. 부천에 가셔서 했던 게 계속 얘기가 됐었잖아요. 네. 이걸 두고 뭐 김부선 씨는 옥수동 누나는 어떠냐 뭐 이런 말까지 하고 네.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건 관련해서 설명. 저도 뭐 덕분에 그거 좀 봤어요. 웹툰을 네. 보셨어요? 전체 보진 않았고 앞에 좀 봤는데 보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말로 하면 그냥 사무실 누나잖아요. 네. 사무실 오피스가 선배죠, 사무실 사무실이니까. 선배. 예. 이렇게 사무실 선배. 네. 그렇죠. 사무실 선배 아니면 뭐 누나 이런 얘기인데 네. 약간 이제 제목 자체가 좀 자극적이다라고 얘기한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뭐 그렇게 원래 웹툰이라는 게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뽑긴 하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그래도 지금 이제 2030 여성들에게 좀 다가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그쪽에 좀 지지율도 낮고 이러기 때문에 네. 이제 근데 이재명 후보 스타일이 이렇게 말이 이렇게 즉석에서 바로바로 나오는 스타일이라 조금 이제 이런 거는 좀 염두에 두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딱 상황을 보니까 이재명 지사는 이제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는 그 작품을 보고서 오피스 누나 제목이 확 끄는데요 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성인물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네. 저는 거기서 성인물은 아닙니다라고 그 발언한 그 반응이 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이 후보가 오피스 누나 제목이 확 끄는데요. 이 얘기는 이제 제목이 귀에 딱 꽂히니까 잘 선정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들릴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러저러한 뭐 이야기입니다라고 그냥 했으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갑자기 이게 성인물하고 연결시켜서 답을 해버리니까 이상해 그러니까 버리죠. 오피스라는 걸 아마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오피스텔 뭐 이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오피스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 왜 오피스 누나 이런 얘기 잘 안 쓰잖아 일반인들. 그렇죠. 안 쓰죠. 원래 네, 오피스 직장 와이프를 동료, 썼죠. 직장 선배. 네, 네. 직장 선배, 와이프, 뭐 오피스 와이프 뭐 이런 얘기 쓰지만 오피스 누나란 말 안 쓰거든요. 그냥 뭐 사무실의 선배다 뭐 이런 얘기 쓰는데 그래서 약간 제목 자체를 좀 그렇게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아무래도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도 어쨌든 조심은 신조어가-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약간 발음 조심해야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웹툰 제작사 사무실 방문했을 때 했던 이 건은 사실은 그 작가가 자기가 다녔던 2년 동안의 경험을 쓴 거다라고 해서 15세 이상 관람가 그런 웹툰이어서 그런 종류의 물건은 아니었다는 건데 어쨌든 저는 이 기자들이 더 특이하더라고요. 이걸로 우리는 오피스 누나 제목이 확 끄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자막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는데 어떤 기자들은 오피스 누나 제목이 화끈한데요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화끈한데요. 제목이 뭐 화끈한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렇게 뭔가 좀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도덕성 흠집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려는 좀 시도였던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문제는 저희들도 네. 그 웹툰은 뭐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인터넷 기사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웹툰이 막 올라오잖아요 광고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기 싫어도 그 웹툰 제목이나 이런 걸 보게 되거든요. 네. 기사를 보다 보면. 근데 네. 그 제목이나 이거 보면 굉장히 뭐 자극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웹툰들이. 근데 그런 거에 조금 약간 분위기인가. 물론 저도 그러면서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고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겠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약간 이제 경험해보지 못 들어본 단어. 아니 근데 제가 지금 그래서 하고 좀 싶은 말은 이거예요.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해프닝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야당에서 계속 공격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재명 지사가 김부선 씨랑 연결되어 있던 그런 그 그렇죠. 과거의 네. 문제 이런 것들을 자꾸 그렇죠. 연상시키게 만들어서 도덕적으로도 그렇죠. 문제가 있는 후보다라는 거를 부각시키려는 그런 행동인 거잖아요. 전략적인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렇죠.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언론들이 지금 서로 도와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그래서 이제 2030 지지율이 여성 지지율이 좀 낮은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아마 해결하는 이제 방법을 이재명 후보도 찾아야지. 지금 이제 뭐 네.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네. 다시 벌어지니까 그런 건데 저는 근데 뭐 이재명 후보 스타일이 그렇게 또 여성들에 대해서 뭐 다른 생각 갖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평소에도 보면 그래서 저는 뭐 많이 다가가고 또 직접 대화를 하고 이런 기회가 많아지면 그런 모해들은 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그렇다면은 지금 노영희 뉴스인사이더 현근택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뭐 좀 이런저런 상황에 대한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3인 중에 원래 4인이죠. 근데 그 중에서 김만배 씨, 남욱, 그리고 유동규 다 이제 구속이 됐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정영학 회계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던 이 성남 도계공의 직원이었던 정민영 변호사는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김만배, 남욱
그 구속된 거는 뭐 보도 나온 것처럼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 범죄 혐의 소명됐다라고 봤는데 아마 뭐 귀국 전에 통화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 검찰 조사 과정에 특이한 거는 뭐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서로 손가락으로 네, 행치면 뭐 뇌물 사자를 X라는 말도 보이면서. 있어서 네. 그게 모르겠어요. 사자가 뇌물 X였으면 화장실 가서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좀 뭐 추측 보던지 아니면 사실인지 모르겠고 아마 그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도 뭐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다는 얘기는 그동안 이제 부를 때 잘 나왔고 얘기 뭐 말 맞추기나 이런 정황이 없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나름대로 본인이 왜냐면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4인방에 들어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죠. 4인방들은 아마 각자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얘기만 있었는데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뭐 언론에 뭘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 변명을 하거나 이런 적이 잘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도 성실하게 했던 것 같고 그런 게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속이 안 된 거다? 네네.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죠. 사실은 정민용 변호사는 약간 아웃사이더, 본인은 스스로는 일은 다 했는데 나는 아웃사이더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돈은 내가 제일 못 벌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4인방 핵심도 아니고 액수도 보면 뭐 그렇게 뭐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35억? 어쨌든 그러니까 핵심적인 역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돈 벌어간 만큼 역할이 큰 거잖아요. 돈이 가져간 만큼.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 사건은 이 정민영 변호사가 뭐 공모 지침을 직접 이재명 후보에게 뭐 보고를 했네, 결재를 받았네, 안 받았네 이 얘기도 나왔고 그런 와중에 유동규 씨 거쳤냐? 또 유동규 씨는 정진상 실장하고 또 어떤 관계였느냐? 정진상은 이재명의 오른팔인데 그렇다면 이재명까지 배임이 가는 건데 왜 안 하고 있냐? 이런 비난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근데 저는 하나 좀 이제 그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 도시개발 SPC 설립해서 도시개발 설립하는 절차가 원래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 공모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하고 사업협약 체결하고 주주협약 체결해서 그다음에 이제 SPC 설립하는 과정인데 네. 성남시장이 결재하는 건 딱 하나예요.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승인. 그거는 근데 성남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돼 있고 그거에 대해 승인한 결재한 문서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하 민간 사업자 공모하는 거나 그다음에 사업 협약 체결하는 거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하는 거나 주주 협약 체결하는 건 다 성남 도시공사 사장의 전결 사항이에요. 거기에 이재명 지사가 사인했다는 문서는 지금까지 발견된 게 없어요. 그래요? 그럼요. 그러면 사실은 배임 뭐 아시겠지만 형이라는 게 자기 책임,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네네. 민간 사업자 공모부터는 도시공사 사장이 배임의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시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뭐 사퇴로 나갔다는 분 황무성 정 사장도 공모 지침서 결재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변명은 몰랐다, 내가 결재랑 달리 갔다, 뭐 표지갈이 됐다, 막 이래 샀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되면 오히려 황무성 사장이 더 문제가 돼야 돼요. 왜냐면 법적인 책임 있는 사람이고 결재권자거든요. 성남시장은 민간사업자 공모나 우선 대상 협상자사의 결재권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배임 여부를 따질 때는 법적으로 결재 권한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의문이고 그냥 언론 보도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근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은요 또 시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다른 법인에 출자 승인하는 게 배임이 되면 성남시 의회 의원들도 배임이 돼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배임 여부를 단순히 뭐 직책이라든지 뭐 직급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하지 말고 저는 좀 법리적인 논쟁을 했으면 그렇죠. 좋겠다. 그렇게 따져야죠, 사실은. 근데 이 도계공에 황무성은 전 사장이고 뭐 지금 또 현 사장이 있다면서요. 근데 현 사장도 이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배임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보도는요. 그 현 사장이 어쨌든 아시겠지만 이제 뭐 전산실에 뭐 비트코인 채굴 하다가 문제가 돼서 성남시 의회에서 해임 결의해서 해임했다가 그 비트코인을 그 시장에 사장이 했다는 거예요? 네, 집행정지 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판결 받아가지고 복귀해서 아마 이번 주에 임기가 끝나는데 이분이 배임이 맞다고 한 건 성남시장이 배임이 맞다는 게 아니고요. 이분도 이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다른 법인의 출자 승인은 시장 의결 사항이지만 그 이하는 정결 사항이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게 배임이라는 게 성남시장이 배임이다 한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제가 보기에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한 것이지
이재명 후보 배임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좀 잘못 네. 보도하고 있는 거군요, 또. 네네. 네,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계속 특검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도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정의당이 국민의힘 이중대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번에 이제 저 국감 때부터 아마 심상정 의원이 그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특검 부분이야 제가 보기에 뭐 검찰 수사 나오면 이제 보겠지만 아마 정의당 이제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화를 통해서 이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그게 잘 되진 않을 거다. 그리고 심상정 의원이 지금 뭐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상정 다음에 정의당이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더 관심이 있을 때라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정의당이 자기 위치 찾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지난 3일이죠. 시민단체가 제보자 X를 고소하는 과정.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고발사주 얘기를 지금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네. 이때 제보자 X를 그때 시민단체가 고소를 했었었는데 이때 이번에 문제가 됐던 김웅 의원이 혹은 손준성 검사가 조성은 씨에게 주었다는 이 페이스북 캡처본들이 대거 증거로 제출이 됐었는데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 증거들이. 이게 네. 이제 아주경제가 저도 뭐 단독 보도한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실제로 그러면 검찰이 이제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자료를 얻어서 한쪽으로는 뭐 조성은 씨 통해서 정당을 그렇죠. 통해서 고발 네. 사주를 하고 투트랙으로 다른 쪽을 움직였다는 통해서는 거네. 네. 그렇죠. 시민단체를 통해서 고발 사주를 하고 그런 구도가 이제 성립되는 거잖아요. 지금 조성은 씨 말처럼 자기가 공개도 안 한 건데 네. 그 페이스북은 원래 그 앞에 그 프로필을 바꾸면 싹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화면 자체 캡처한 게 딱 똑같은 그 자료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소스는 하나일 테고 네. 하나는 당으로 가고 하나는 시민단체로 가서 결국은 고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실은 그 단체가 수없이 많이 그 제보자 X하고 이제 MBC를 고발했지만 여러 가지 고발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때도 그럼 다 혹시 사주한 거 아니냐. 시민단체 사실은 검찰이 스스로 고발을 사주해서 수사를 하는 형태를 계속 보았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그 시민단체 고발한 사람이 그 자료를 어디서 얻었는지 당연히 수사해야 되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근데 나오겠죠. 나올까요? 김웅 의원도 계속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김웅 의원 이건 경로가 다른 데잖아. 이건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그 시민단체가 그 자료를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서 얻었는지만 확인을 하면 어쨌든 제보자 X랑 MBC를 고발했으니까요. 고발할 때 그 자료를 어디서 얻었는지 그건 저는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 어디서 얻었는지 계속 성명불상자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어서 잘 할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까지 정리하는데 하나만 나 이렇게 맨날 하나만 그러지? 미안하게. 자,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에 유시민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이 유튜브 채널에 네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출연을 했어요. 물론 정책은 네네. 하나도 안 했지만은 유시민 네. 이사장은 자기는 이제 정치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갑자기 여기 출연한 거는 뭡니까? 알릴레오든 뭐든 간에 어쨌든 유시민이 이재명을 돕는다 이겁니까? 당연히 뭐 돕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도와요? 예. 왜냐면 뭐 일단 뭐 유시민 후보가 큰 스피커고 네. 우리 당 지금 뭐 민주당 쪽이나 아니면 여당 쪽에 큰 스피커가 없잖아요. 네. 알릴레오뿐만 아니라 뭐 대선 과정에 본인이 역할을 뭐 캠프에 직접 참여하진 않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뭐 도와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겠죠. 어쨌든 좀 더 키우세요 많이. 원래 뭐 그 능력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쪽에. 그렇죠. 시민같이 이상한 사람도 나오는 판국에. 네 됐습니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